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첫돌이 지난 아들을 혼자 키우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삶을 살아온 지 이제 겨우 30년이 조금 넘었는데 제 삶은 왜 이렇게 벌써 힘들고 고단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끔찍했던 지난 과거를 잊고 다시 잘 살아가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곳에 처음 고백한 건데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 채널에 올라오는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저만 힘들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느끼며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재 삶의 고단함을 느끼고 세상에 버림을 받은 것 같아 크나큰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세상에 이런 사연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알아주시고 제게서도 위로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야기 처음부터 사는 게 힘들다고 징징대기는 했지만 사실 저는 아주 부유한 집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제 삶을 돌이켜보면 공주의 삶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사랑과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완벽한 저의 삶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건 바로 중학교를 입학하고부터였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신 부모님들은 본인들의 자식들도 당연히 본인들의 뒤를 이어 서울대로 진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민희 너 이번에도 성적이 엉망이더라. 서울대 가려면 못해도 전교 10등 안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왜 15등밖에 못했는지 엄마랑 아빠한테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엄마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그래. 어릴 땐 부모님들이 무섭기도 했고 저도 제가 당연히 서울대에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부모님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했었습니다. 늘 부모님의 말씀에 복종하던 제가 폭발하게 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너희 언니는 고작 과외 2개 하고도 전교 1등하고 서울대에 갔어. 근데 민희 너는 과외도 5개나 듣고 있는데 왜 성적이 항상 그 모양이니? 제발 언니 반만큼이라도 해줄 수 없겠니? 엄마 부탁이다 정말. 엄마 제발 그만해. 나 지금 언니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있다고. 그런데도 언니보다 안 되는 건 내가 타고나기를 언니보다 머리가 더 나쁘게 타고난 거겠지. 그리고 나 정도 성적이면 충분한 거 아니야? 도대체 나한테 얼마를 더 바라는 거야? 몰랐어 묻니? 너도 엄마 아빠랑 언니처럼 서울대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지금 네 성적에 만족하면서 안주하지 말고 안 되면 될 때까지 미친 듯이 하란 말이야. 네 나이 땐 하루 2시간만 자도 되니까 잠을 덜 자더라도 공부를 좀 더 하라고. 저희 부모님은 곧 죽어도 저에게 서울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도 이미 서울대로 진학한 저보다 2살 많은 언니와 비교를 해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고2 때부터는 저에게도 반항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언니와 저를 비교해가며 저를 압박할 때마다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도 서울대에 못 가면 내 능력이 그 정도인 것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엄마랑 아빠는 나한테 더 이상 서울대 이야기 꺼내지 마. 저는 제가 서울대에 가지 못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나중에 크게 실망하시지 않게 고2 때부터 미리 밑밥을 깔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제 예상대로 서울대에 가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제 나름대로 서울대에 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도 서울대는 아니지만 스카이라고 불리는 대학으로 진학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서울대에 진학하지 못한 저에게 실망은 하셔도 그 정도면 만족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민희야, 너 그냥 하루라도 빨리 자퇴하고 재수 준비해라. 그 학교에 더 있어봤자 시간 낭비에 돈 낭비야. 엄마 말 들어. 나는 이 학교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 엄마는 왜 자꾸 자퇴하라고 하는 거야? 나는 재수하면서까지 서울대에 가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나한테 자퇴 강요하지 마. 너 엄마 말 들어서 손해본 적 있니? 그리고 이 집에서 너만 서울대가 아니라는 게 말이 돼? 너는 남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솔직히 엄마는 너 때문에 창피해서 너희 할아버지 집에도 못 가게 했어. 남들은 그렇다 쳐도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친척들 얼굴을 어떻게 보라는 거니? 제가 서울대가 아닌 다른 학교에 진학한 사실이
부모님들께는 얼굴도 들지 못할 정도로 창피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6년 동안 고생하며 얻은 저의 결실이 부모님께는 창피한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저는 결국 대학교를 입학하고 한 학기만 다닌 후 바로 자퇴를 하게 됐습니다. 민이야, 서울대 가려고 재수하는 애들이 한둘인 줄 아니? 서울대만 가면 네가 갔던 학교보다 더 즐거운 캠퍼스 생활할 수 있을 거니까 1년만 더 고생해보자. 알겠지? 부모님의 뜻대로 해주기 싫었지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니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뜻대로 자퇴를 하고 서울대로 재수 준비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재수를 준비하면서도 부모님의 잔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지금 네 성적으로는 서울대 근처에도 못 간다고 하던데 너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니? 공부하는 애가 공부 안 하고 몰래 다른 짓이라도 하고 있는 거야? 너 정말 엄마 미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나 지금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잖아. 눈 뜨자마자 공부 시작하고 밥 먹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데 여기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가 엄마 괴롭히고 싶어서 그런 성적 받는 줄 알아?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해.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니?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못해서 안 되는 건 세상에 없어. 네 언니도 엄마도 아빠도 결국 서울대에 갔다고. 근데 왜 네가 못해? 왜 나만 못하냐고. 제 머리가 서울대 갈 만큼의 머리가 아니긴 했지만 저는 정말 서울대 그 이상의 노력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부모님이 제 옆에서 미친 듯이 사람을 쪼우지만 않으면서도 저는 재수 1년 만에 서울대에 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재수 준비 내내 저를 괴롭히는 부모님 때문에 결국 저는 3번이나 서울대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부모님께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너 때문에 쪽팔려서 어디 가서 네 이야기도 못하겠으니까 너 당장 짐 싸서 미국으로 유학 가든지 해. 서울대 못 간다면 차라리 그게 낫겠어. 엄마랑 아빠는 딸이 서울대 못 갔다는 사실이 그렇게 부끄러워? 나를 미국으로 쫓아내버릴 만큼? 그래, 엄마랑 아빠는 밖에서 네가 내 딸이라고 말도 못할 정도로 부끄러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이야기 물어보면 대충 둘러댈 수라도 있게 미국으로 유학 가든지 해. 부모님들은 서울대에 가지 못한 제가 부끄러우시다며 저를 미국으로 유학이라는 명목하에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미국으로 가게 돼도 계속해서 부모님 곁에 살면 결국엔 스트레스로 금방 죽을 것 같았던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땐 정말 부모님과 평생 연을 끊을 생각으로 나온 거라 집을 나오자마자 휴대폰부터 없애버렸습니다. 모아뒀던 용돈을 가지고 집을 나오긴 했지만 먹고 살기엔 턱없이 모자랐기에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 구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운이 좋았던 저는 인자하고 성격 좋으신 젊은 사장님이 있는 곳으로 일자리를 구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누군 다 실수를 하니까 미리 너는 기죽지 말고 열심히만 해. 나중에 되면 너도 다른 아르바이트생처럼 능숙하게 잘할 수 있을 거야. 사장이 내가 미리 너 일에 적응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 알겠지? 사장님은 실수투성이인 저를 기다려주시고 잘 보듬어 주었습니다. 저랑 나이 차이도 크게 나지 않는데 자수성가한 사장님이 저에겐 서울대 나온 저희 부모님보다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었죠. 민이 너 지금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면서? 거기 많이 좁을 텐데 지낼만 하니? 불편한 건 없어? 불편하긴 해도 잠만 자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버텨보려고요. 보증금 마련되면 바로 원룸 구해서 나올 생각이에요. 내가 보증금 지원을 줄 테니까 얼른 고시원에서 나와. 집도 집 같아야 쉴 수 있는데 집 같지도 않은 그런 곳에 지내면서 어떻게 마음 편히 쉴 수 있겠어? 제가 부모님과 연을 끊고 집을 나온 걸 알고 있었던 사장님은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집을 구할 수 있는 보증금을 지원해 주셨고 매달 제 자취방으로 쌀과 먹거리를 보내주셨죠. 정말 저에게는 귀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런 걸 다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될지.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미니 너를 돈 주고 고용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가게 일을 내 일처럼 해주는 미니 네가 이뻐서 해주는 거니까 너무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고맙긴 오히려 내가 더 고맙지. 처음에 사장님이 저를 직원으로서 예뻐해 주셔서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사장님이 저에게 사심을 품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미니야, 이번 주 휴무날 뭐하니? 특별한 약속 없으면 나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내가 너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이 있거든. 그날 약속이 없긴 한데, 저랑 단 둘이 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그날 이야기해 줄 테니까 일단 다른 애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알겠지? 그럼 그날 보는 걸로 알고 있을게. 사장님과 사적으로 단둘이 처음 만나게 된 날, 사장님은 저에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너를 마음에 품고 있었어. 힘든 여건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열심히 사는 네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거든. 부담스러울 거 알지만 이런 내 마음을 너도 알아줬으면 좋겠어서 고백한다. 사장님의 고백이 처음엔 부담스럽긴 했지만 사실 저도 남모르게 사장님을 존경하여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장님의 고백을 바로 받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은 훗날 저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연애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았죠. 미니야, 오빠가 도와줄 테니까 대학 다시 가보는 게 어떻겠어? 너 공부 때문에 집 나온 건 맞지만 그래도 너 하고 싶은 공부는 있었을 거 아니야. 이미 오빠한테 받고 있는 도움만 해도 나 너무 고맙고 미안한데, 여기서 어떻게 더 도움을 받겠어. 공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게. 마음 써줘서 고마워. 나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얼마든지 더 도와줄 생각이 있으니까 꼭 하고 싶은 공부해. 내가 너무 아쉬워서 그러는 거야. 남편의 도움과 응원 덕분에 저는 집을 나온 지 1년 만에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몇 년 동안 해온 공부가 있어서 그런지 다시 대학에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부모님과는 다르게 무조건적으로 저를 밀어주는 남편이 곁에 있으니 공부가 술술 잘 되더군요. 다시 대학에 재입학한 후 남편은 정말 약속대로 부모처럼 저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미니야, 이번 달 월세는 내가 대신 냈으니까 월세 걱정하지 말고 시험 준비 열심히 해. 오빠, 지난 학기 등록금도 오빠가 내줬는데 월세까지 내주면 나 오빠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라고 그래. 월세 정도는 내가 낼 수 있어. 앞으로는 그러지 마. 월세 내려면 너 공부 못하고 또 아르바이트 해야 되잖아. 그 모습을 내가 못 보겠어서 내 마음 편하려고 내가 대신 내준 거야. 고마우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아줘. 나는 그거면 돼. 남편은 정말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저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었고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대신 저에게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미니, 너 대학 졸업하면 무조건 나랑 결혼해야 돼.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너랑 결혼하고 싶은데 지금은 네가 학생이니까 내가 참고 기다리는 거야. 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결혼 이야기를 꺼낸 남편을 보면서 남편 같은 사람이면 믿고 결혼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집을 나오기 전 부모님 밑에서 살았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결혼을 한다면 무조건 전문진 직업을 가진 사람이거나 부유한 집안의 아들과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만나고 난 후부터 저의 모든 가치관이 남편 기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남편이라는 사람 자체를 존경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덕분에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였습니다. 미리야, 대학 졸업도 했으니 우리 얼른 결혼 날짜 잡자. 오빠가 다 준비해뒀으니까 미니 너는 진짜 몸만 오면 돼. 오빠, 결혼하기 싫다는 건 아니고 나 직장은 구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나 일 구할 때까지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나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결혼도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결혼해.
오빠도 미안한데 그것까지 내가 기다려줄 수가 없어. 그 사이에 네 마음이 변하면 어떡해. 나는 이미 충분히 너 많이 기다려준 것 같아. 제가 대학에 졸업을 하자마자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에게 받은 게 차고 넘쳤기 때문에 결혼만큼은 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후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의 말에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이며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반응을 보이는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바뀔 게 뭐가 있어. 오빠에 대한 내 마음은 견고해. 언제 결혼하든 나는 평생 오빠 곁에서 그동안 오빠에게 받은 사랑을 보답하며 살 생각이야. 지금은 그렇게 말해도 사람 마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회사 다니다 보면 네 눈에 들어오는 다른 사람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네가 날 배신할지 어떻게 알아. 처음엔 남편이 제가 떠날까봐 불안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의심해서 그러는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죠. 그런 것도 모르고 불안해하는 남편을 보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컸던 저는 남편의 뜻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빠, 그럼 우리 결혼식은 더 생각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 혼인신고만 하자. 그리고 내가 지금 집 정리하고 오빠 집으로 들어갈게. 그렇게 하면 되지? 고마워 미리야. 결혼식은 네가 하고 싶을 때 하자. 네가 지금 가족들이랑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으니 결혼식 올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오빠가 미처 생각 못했네. 네가 하고 싶다고 하면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근사한 결혼식 올리게 해줄 테니까 준비될 때 말만 해. 알겠지?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난 후 제가 남편 집으로 들어가 본격적인 신혼생활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남편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저의 계획과는 다르긴 했지만 결혼 후에도 직장을 구하려는 저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남편이 그런 저를 말려 세웠습니다. 미리야, 내가 벌어다 주는 돈 받고 편하게 살면 되지. 왜 굳이 일을 구하려고 해? 직장 생활이 쉬운 것도 아니고 회사 들어가면 무조건 스트레스 받게 됐는데 왜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오빠가 벌어다 주는 돈 받고 생활하면 몸이야 편하겠지. 근데 나도 이 사회 일원이 되고 싶어. 전업주부는 어차피 애 낳으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일할 수 있게 해줘. 안 돼. 솔직히 난 너 일하는 거 정말 반대야. 지금까지 너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하게 해줬으니까 이번엔 그냥 내 말 들어. 남편이 제 걱정을 유난스럽게 해서 일을 못하게 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취업 준비를 하자 남편이 생전 보여주지 않던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정말 남편이 귀신이라도 씌인 줄 알았습니다. 장민이, 너 내 말 무시하냐? 내가 일자리 구하지 말고 그냥 내가 주는 돈이나 받고 편하게 살라고 했지. 왜 사람 말을 무시해? 너 내가 우스워? 오빠, 갑자기 왜 이래? 나도 꿈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오빠 말에 내가 언제 무시했다고 그러는 거야. 오빠, 갑자기 이러니까 너무 무서워. 너도 내가 무서운 사람인 걸 알아야지 내 말을 듣지. 몇 년 동안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사람을 무시하거든 해. 네 꿈? 네 꿈이 뭔데? 얼마나 대단한 꿈을 꾸길래 남편 말을 무시해? 남편이 무섭기도 했지만 그보다 그런 남편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제가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왜 오빠를 무시하는 일이야? 오빠 도대체 왜 그래? 항상 내가 하는 일에 응원을 해주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왜 이러냐고. 오빠 돈 받고 집에만 있는 게 정말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다고 이러냐? 너 진짜 배가 불러도 단단히 불렀네. 솔직히 말해서 네가 밖에서 딴 놈이랑 눈 맞아서 헛된질할지 어떻게 알아? 그런 거 상상만 해도 열받으니까 회사 다닐 생각 절대 하지 마. 오빠, 설마 그 이유 때문에 나 일 못 구하게 하는 거야? 오빠 생각을 해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소름 끼쳐.
나는 그 누구랑 결혼해도 이렇게 할 생각이었어. 널 못 믿어서 이러는 게 아니니까 네가 날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여자를 잘 못 믿거든. 저를 위안거라고 해줬던 남편은 알고 보니 제가 밖에서 다른 남자와 눈이 맞을까 무서워 저를 집안에 가둬두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가 됐더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했지만 제 눈에 남편은 의처증에 걸린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의처증에 걸리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저에게 해줬던 것들을 생각하면 저의 노력으로 충분히 의처증을 없앨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편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기 위해 일자리 구하는 것을 중단했을 때였습니다.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빠, 나 요즘 몸이 이상해서 임신 테스트기 해봤는데 두 줄이 떴어. 아무래도 나 임신한 것 같아. 임신? 그거 잘 됐네. 너 임신했으니까 일과기는 글렀다. 어느 미친 회사에서 임신한 여자를 뽑아주겠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집구석에 조용히 박혀 있어. 오빠, 왜 또 말을 그렇게 해? 오빠 애가 졌다는데.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한다는 소리가 겨우 그 소리야? 그러게. 네가 진작에 좀 잘하지 그랬냐? 내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는 너 보면서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 네가 이런 애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너를 우리 가게에 아르바이트생으로도 뽑아주지 않는 건데. 정말 후회스럽다. 남편은 갑자기 저의 만남부터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해도 기뻐하지 않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모든 이유와 원인을 제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죠. 한순간에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리고 의처증으로 저를 의심하기 시작한 남편이라 밉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사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제 마음을 무시한 채 밖으로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나 오늘 가게 문 닫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기로 했으니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전화라. 몇 시에 들어오려고. 가게 문도 2시에 닫는데 가게 끝나고 술 마시는 거면 외박한다는 말 아니야? 외박이면 외박이겠지. 너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안 들어온다고 귀찮게 연락하지 마라. 미리 경고했다. 아니 오빠, 요즘 왜 이렇게 외박을 자주 해? 나도 나지만 오빠 몸도 생각해야지. 오빠 술도 안 좋아하면서 왜 갑자기 허구한 술이야? 내가 술을 안 좋아하긴 뭘 안 좋아해. 너 때문에 참고 참은 거지. 네가 나에서 아는 게 도대체 뭐가 있냐? 너랑 대화하면 속 터질 것 같으니까 그만 이야기해. 남편은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외박을 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배가 점점 불러오고 몸이 불편해지는데 곁에 아무도 없으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빠, 나 임신도 했는데 웬만하면 밤엔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돼?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제 그만 화 풀어줘. 내가 미안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내가 너보고 임신하라고 시켰냐? 네가 조심 못해서 생긴 거 가지고 왜 나보고 난리야. 나한테 애 가지고 들먹이지 마. 오빠, 정말 말이면 단 줄 알아? 아무리 나한테 기분 나쁘게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내뱉어? 오빠 진짜 미쳤어? 제가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남편은 자신의 불에 참지 못하고 결국 저에게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지금 나 때린 거야? 앞으로 어떡하려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 거야? 제발 그만해. 나 너무 힘들어. 그러게. 네가 왜 맞은 짓을 하냐?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근데 네가 나한테 너무 까부니까 그러는 거지. 선 넘지 마. 오빠 자꾸 이러면 나 더 이상 오빠랑 못 살아. 오빠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이러면 나 집 나가버릴 거야. 너 지금 되지도 않은 말로 협박하는 거니? 네가 이 집에서 나가면 갈 곳 없는 걸 내가 몰라서 그러냐? 너 이 집에서 나가면 어디 가려고? 집도 돈도 없는 게 잘도 나가겠다. 너희 집 간다고 해도 집 나갔다리 애까지 뺏어오면 너희 부부가 잘도 반겨주겠네. 나갈 수 있으면 나가봐.
남편은 제가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이용해 저를 더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제 발로 집에서 도망 나온 마당에 남편 없이 임신한 채로 집으로 돌아가면 저희 부모님은 분명 저를 받아주지 않을 뿐더러 호적에서 파버릴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집 나가겠다고 말로는 협박을 해도 갈 곳이 어디도 없었던 저는 남편이 있는 집에 버티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구한 날 외박을 하고 심심하면 제 몸에 손을 대던 남편이었지만 저는 어떻게든 그런 남편을 고쳐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남편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으며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지냈습니다. 오빠, 나 다음 주에 검사할 게 있어서 병원 가야 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 버스 타려고 가려니까 이제 좀 힘들더라고. 오빠가 좀 데려다 줘. 오빠 아직 나랑 병원 한번 가본 적 없잖아. 아빠가 돼서 너랑 병원 한번 가본 적 없다고 지금 눈치 주는 거냐? 어떻게 너는 나를 부려먹을 생각만 해? 택시비 줄 테니까 이걸로 너 혼자 다녀와. 병원에 같이 가달라는 저의 말에 남편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3장을 꺼내 제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난 제가 표정 관리를 못하고 서 있자 남편이 또 저에게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정 관리 안 하냐? 돈을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어디 그런 똥 씹은 표정으로 서 있을 수 있어?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년이 왜 이렇게 자존심을 부려? 이건 자존심이 아니야. 오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왜 이제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거냐고. 네가 은혜도 모르고 나를 배신하려고 했던 거 잊었냐? 그리고 나는 네가 내 말 잘 듣는 순종적인 애인 줄 알고 결혼한 거였는데 결혼하고 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 애만 없었으면 바로 이혼하는 건데 너 네 애 때문에 나한테 붙어 살 수 있는 건 줄 알아라. 남편이 왜 그렇게 외박을 해대나 했는데 저 모르게 외도까지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는 제가 그 증거를 잡을 수 없기도 했고 일단 제 몸과 뱃속에 있는 제 아이를 지키는 것부터가 힘들어 그 외의 일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매일같이 얻어 터지면서 깨달은 것은 남편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투명인간처럼 지내는 것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남편이 먼저 저에게 말을 걸어오기 전까지는 필요한 말 외에는 그 어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삭이 되었을 때였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아이를 출산하기 전까지만 곁에 있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오빠, 나 예정일 일주일 남은 거 알지? 언제 갑자기 진통 올지 몰라서 그러는데 아기 나오기 전까지만 옆에 있어주면 안 될까? 진통 올 땐 병원에 혼자 가기가 힘들어서 그래. 나 오빠 말고 이런 부탁할 사람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부탁 좀 들어줘. 어렵게 꺼낸 저의 말에 남편은 저를 하찮다는 듯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콜택시 불러서 가든지 해.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어쩌다 너 애 낳는 날 내가 집에 일찍 들어오게 되면 데려다 줄게. 그럼 됐지? 오빠, 내 뱃속에 있는 애가 남의 애도 아니고 오빠인데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매정하게 굴 수가 있어? 나는 미워해도 뱃속에 있는 오빠 애까지 미워하지 마. 내 새끼인지 아닌지 아직 확인도 안 된 마당에 어떻게 내가 뱃속에 있는 애한테 아빠 노릇을 하냐? 애 나오면 친정엄청 확인부터 하고 아빠 노릇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제가 참았던 눈물을 흘리자 남편은 우는 소리가 듣기 싫다며 저의 울음을 다그쳤습니다. 그래도 제가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하자 남편은 결국 또 저에게 주먹질을 휘둘렀습니다. 결국 출산을 며칠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얼굴에 큰 멍을 얻게 되었습니다. 출산 예정일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 제발 병원 가기 전까지만 이 멍이 빠지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또 외박을 하던 그날 밤 예정보다 일찍 산통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저랑 싸우고 나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인간이라면
제가 부를 때 바로 달려와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일부러 받지 않은 건지 남편은 제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오빠, 나 진통 오기 시작했어.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부탁이야. 제 문자를 본 건지 만 건지 남편에게서 그 어떤 연락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 집에서 애를 낳겠다 싶었던 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출산 가방을 챙기고 혼자서라도 병원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계속 반복되는 심한 진통으로 인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정신을 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결국 친언니에게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 나 민이야.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한데,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서 연락했어. 나 좀 살려줘, 언니. 몇 년 만에 걸어온 저의 전화를 받은 언니는 한달음에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와 주었습니다. 저희 언니는 만삭으로 불러져 있는 저의 배를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주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서도 저는 한참 동안이나 진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무통 주사도 맞지 못하고 바로 아이를 낳으러 들어가야 되겠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병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민이야,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네 언니 전화 받고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낸 거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한지 알아? 근데 너 얼굴은 또 왜 이래? 누구한테 맞았어? 이 녀석, 부모 속 쏘이고 나갔으면 잘 살기라도 해야지 이게 무슨 꼴이냐? 애 아빠는 도대체 어디 갔길래 보이지 않아? 설마 이 얼굴도 애 아빠가 이렇게 만든 거냐? 저희 부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 부모님께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분만실로 들어가야 했던 저는 몇 년 만에 보게 된 부모님의 모습을 눈에 담아두고 눈물에 출산을 했습니다. 건강히 아이를 출산하고 나온 후에도 부모님은 저에게 남편의 행방을 물어보았습니다. 미리야,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엄마랑 아빠한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보렴. 애 아빠는 도대체 어디 있니? 아니면 너 설마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거니? 아기 아빠 있어. 1년만 전에 혼인신고해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곧 올 거야. 그래, 네 얼굴 이렇게 만든 놈이 애 아빠일 거라고 생각했어. 도대체 뭐하는 놈이길래 지 새끼 임신한 아내 얼굴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어떻게 임산부한테 손을 댈 수가 있냐고. 그 새끼 번호 뭐야? 엄마한테 말해봐. 저는 끝까지 부모님께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멍든 얼굴로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냥 제 입을 다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남편이 나타날 때까지 자리를 비우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출산하고 반나절이 지났을 때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는 남편이 병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애를 낳았으면 낳았다고 말을 해야지. 왜 내가 직접 찾아오게 만들어? 그나저나 이 사람들은 누구야? 너 아는 사람들이야? 저희 아빠는 남편이 나타나자마자 사정없이 남편의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아빠에게 뺨을 맞은 남편은 그제야 제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가족인 걸 눈치챈 듯 했습니다. 에이, 당신 미쳤어? 어디 감히 내 얼굴에 손을 대? 지금 경찰 불러? 경찰 부를까? 내가 당신 콩밥 먹여줘? 콩밥 먹일 수 있으면 먹여봐. 그 전에 내가 먼저 너 콩밥 먹여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둬. 네가 우리 민이 이렇게 만든 새끼구나. 당신이 애 아버지 되는 인간인 것 같은데 그 잘난 얼굴 이제야 보게 됐네. 민이 당신 애들 딸 안 해지 오래됐으니까 금방 관심 끄고 꺼지세요. 서울대 못 갔다고 귀한 딸 쫓아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부모질이야.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위협적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죠. 그때 저희 엄마가 말했습니다. 네가 내 딸 몸에 손댄 놈이니? 내 딸 얼굴 저렇게 만든 게 너야?
쓰레기 같은 자식. 나보고 쓰레기라고? 당신이 뭔 상관이야? 내 와이프 뭘 손에 대든 뭐라든 부모 자격도 없는 사람들은 빠지시라고. 딸이 맞고 사는 게 그렇게 안타까웠으면 진작에 잘해주지 왜 이제 와서 지라이들이야? 꼴값을 떨어도 적당히 떨어야지. 진이야, 번호 줄 테니까 당장 경찰 불러라. 내 딸들이 가정폭력범이 여기 있다고 어서 당장 신고해. 이 새끼 내가 깜빵에 쳐넣어서 평생 못 나오게 만들어 줄 거야. 엄마의 말에 남편은 코웃음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러 놓은 인간치고는 그 어떤 죄책감도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깜빵에 쳐넣어? 당신 딸 대학 보내주고 지금까지 먹여 살려준 게 누군지 알고 그래? 당신들 나 깜빵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봐. 법적으로는 내가 당신들 딸 남편이고 당신들 사위야. 너 내가 누군지 알고 그렇게 까부니? 미리가 너한테 지 부모 뭐하는 사람인지 말 안 하던? 네가 이걸 보고도 계속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저희 엄마는 지갑을 주섬거리시더니 명함을 한 장 꺼내 남편에게 집어 던지셨습니다. 남편은 그 명함을 주워들고 한참을 보더니 말을 더듬으며 말했어요. 변호사? 그래서 나보고 뭐 어쩌라고? 그깟 변호사 내가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해? 나도 돈 주면 당신보다 더 대단한 변호사 선임할 수 있으니까 겁줄 생각하지 마. 다 늙어빠진 변호사가 힘이 어딨다고 그래? 나만 변호사인 줄 아니? 미리 아빠도 변호사야. 그리고 너 지금 나보고 다 늙어빠진 변호사라고 무시하는 것 같은데 검사 출신 변호사를 무시하는 인간은 내가 또 처음 본다. 저희 부모님은 검사 출신으로 현재 꽤나 유명한 로펌의 고문 변호사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부모님들과 연을 끊고 집을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굳이 저희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저희 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사위를 진짜 깜빵에 넣겠다는 거야? 딸 서울대 못 보내서 미쳐 날뛰던 인간들이 사위를 전과자로 만든다고? 웃기지 마. 당신들 절대로 나 깜빵에 못 넣어. 딸보다 자기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추악한 인간들이면서. 아니, 내가 있는 인맥 없는 인맥 다 끌어들여서라도 네 인생 박살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인생이 박살나는 게 어떤 건지 내가 보여줄게. 겉으로 아닌 척을 하지만 저희 부모님 두 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남편은 많이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때 병실 안으로 경찰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경찰들이 병원으로 우르르 몰려오자 온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병원에 무슨 중범죄자라도 있어서 경찰들이 몰려온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경위님 오셨어요.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감사해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둘째 딸이 지 남편한테 가정폭력을 당해서 말이에요. 우리 애 얼굴 보이시죠? 만삭인데도 남편한테 멍이 들도록 맞았다네요. 이 쓰레기 같은 인간 좀 경위님이 치워주세요. 병원으로 몰려온 경찰 중 간부는 저희 부모님과 잘 아는 지인이신 듯 했습니다. 끝까지 저희 부모님께 맞서던 남편은 그 광경을 보고 나서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마디로 권력 앞에 무력해지고 만 것이었죠. 남편은 경찰들의 손에 이끌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결국엔 경찰 손에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미리야, 이제 다 끝났다. 다 끝났으니까 안심해도 돼. 앞으로 일은 아빠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니?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병원에서 산후조리원으로 옮길 땐 엄마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엄마는 열과 성을 다해 저를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탓하지 않고 상처 가득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미리야, 여기서 나가면 엄마랑 집으로 가자. 아빠가 너랑 아기 지낼 수 있도록 네 방 다시 꾸며놨다고 하니까
엄마랑 무조건 집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엄마랑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서 집으로 가도 될지 모르겠어. 차라리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엄마 아빠한테 없던 딸로 지내는 게 엄마 아빠한테 더 도움되는 일인 것 같아. 아니야, 미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 엄마랑 아빠가 너 없는 동안 얼마나 괴로웠는 줄 아니? 엄마 아빠가 그동안 반성 많이 했어. 이제는 어떤 모습이든 내 딸 그 자체를 사랑해주기로 다짐했으니까 걱정 말고 엄마랑 집으로 가자. 엄마는 더 이상 너 없이 못 살아. 딸이 서울대에 가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워하던 부모님들이셨기 때문에 집 나가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애를 낳아온 딸이라면 더더욱이나 부끄러워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그 어떤 모습에 저여도 사랑해 줄 수 있으시다며 제발 곁에 머물러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안하다며 저에게 용서를 구하셨죠. 미리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네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아빠가 욕심이 많아서 너를 힘들게 했다는 걸 네가 떠나고 나서 깨달았어. 부디 이 못난 아빠를 용서해 주렴. 저는 부모님을 용서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모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집 나갔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못날 꼴로 돌아와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 엄마 아빠 말 잘 들을게. 서로를 용서해 주기로 한 저희 부모님과 저는 지금 어린 제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한 집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저를 괴롭힌 남편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모든 죄목을 적용시켜 형사처분을 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치소에 있던 남편은 저에게 미리야, 오빠 정말 정신 차렸어. 앞으로는 다시 그러지 않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장인어른이나 장모님한테 나 여기서 빼달라고 말해줘. 제발. 이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구치소에 있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위자료를 톡톡히 받아내고 말이죠.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로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에게서 도망쳐 집을 나와 남편의 도움을 받고 살 땐 은연중에 저는 남편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엔 남편만이 저희 유일한 가족이자 저희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맞고 살면서도 남편에게서 도망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가족들의 품에 돌아오기도 했고 남편과 있는 동안 깨달은 것도 많은 저는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삶엔 저를 위한 제대로 된 도전이라는 것은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은 비록 부모님의 집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꼭 사업을 성공시켜 아들과 함께 부모님에게서도 독립을 하고 싶습니다. 여자 혼자서 아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며 저를 안타깝게 보는 사람도 많지만 꼭 지금 이 시기를 이겨내고 싶습니다. 물론 완전한 자신은 없지만요. 하지만 저는 아직 너무 젊고 제 뒤를 든든히 지켜주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시니 잘할 수 있겠죠?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인생 선배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응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신 분들에게 우리 잘 이겨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겨울이 반드시 찾아오듯 봄도 결국엔 반드시 오기 마련이니까요.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